진짜 원내대표입니다. 정의당의 진짜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진박이다. 내려가기 직전에 여기 파파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단일화가 어려웠어요. 단일화가. 그 단일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민노총 경남본부장이 그 예비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단일화 룰이 뭐였냐면은 민노총 경남본부장인데 그 지역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붙었어요. 보통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일반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민노총의 경남본부장이 나왔는데 손석영 씨라고 나왔는데 그 지역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7,600대 7,311표인가? 박빙으로 했어요. 박빙으로. 저는 이 룰을 받았다는 게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부장인데 그 지역에서 조합장들 대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거 지겠다 싶었거든요. 이겼다. 대단한 겁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됐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거 다 실패해가지고 새누리당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또 단일화가 있었잖아. 민주당하고도 다 단일화를 했어야 돼. 이것도 잘 안 됐거든요. 한참 안 되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표 역할이 좀 있었죠. 문재인 대표는 줄곧 이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그 선거연대에 그렇죠. 대해서 정의당하고 뜻을 피력했고 물러나신 후에도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간 저는 단일화하면 이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단일화 되겠나? 그 룰을 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쪽에서는 그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룰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 룰만 놓고 보면은 네.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쪽은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 정도 핸디캡은 져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는데 그 룰에 임하면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물론이죠. 저는 질 줄 알았어요. 이거 조합원 상대로 그 동네에서 하는데 거기 그 동네 본부장하고 싸우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노회찬이 대단한 게 아니라. 고 1단계 단일화가 되는 걸 보고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파파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왜 떨어져요?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축하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제 아내도 좋아하죠. 월급을 받게 됐으니까. 백수 생활 길게 하셨거든요, 진짜. 보통 이렇게 백수 생활이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그게 되게 뭐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수여가지고 굶은 사람 못 봤어요. 그래요? 예. 무슨 강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시나요? 뭐 누가 보더라도 불우이시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따뜻한 온정을. 자, 그럼 총선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번 총선을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총평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은 좀 국민들의 심판이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이렇게 매섭게 심판한 상대는 역시 그 새누리당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서 당연히 그 가장 큰 수혜자, 그 결과로서 수혜자는 더민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데 더민주에 대해서도 역시 좀 심판하려는 그런 그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쪽에서 부추기기도 했지만은 기존에 그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두 당이다 보니까
그 양당에 대한 심판을 외치면서 그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양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전면적으로 먹히지는 않았고요. 왜냐면은 그것이 지역선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이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새누리당에게 심판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더민주를 지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양당을 다 이렇게 한 대씩 때리는 이제 그런 양당 심판론이 작동을 하면서 그 큰 수혜는 제3당 국민의당이 받아갔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받은 그 성적은 국민의당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한일이 없잖아요. 한일이 없죠. 예. 한일은 당 만들고 출마한 것밖에 한일이 없는데, 그럼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간의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깝깝증을 느껴왔던 그 양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식의 투표가 제한적으로 정당 투표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당 투표에서 가장 큰 약진을 했던 게 이제 국민의당이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양당에 대한 심판을 왜 정의당이 못 받아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 원래 정의당이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3당이 앞에 누가 새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보니까 다 이제 나눠주고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정의당은 스스로 통일을 반성하는 대목도 그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력에게도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보가 아닌 세력이 그 사이에 와가지고 제3당은 우리입니다 하면서 다 가져가 버린 셈이죠. 왜 제3 세력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3당으로 지목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스스로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새누리당과 뭐 연립정부 얘기도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연립정부 얘기도 나오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왜 다 당연?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어찌 보면 정체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어떤 그 융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오랜 세월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결속되어 있는 그런 당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당에서 특정한 세력이 실어서 나온 일종의 피난민 연합체 같은 거잖아요. 피난민 연합체.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싫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자기들끼리는 또 매우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되게 정치적 기반도 보면은 네. 뭐 절대다수가 호남인 것이고 당선자 중심으로 보면은 비호남 지역에서는 2명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뭐 현재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약진한 건 사실이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의 당으로서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는 당인가 하는 점에서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은 거고,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서로 너무 결이 다른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당이라는 거죠. 그 국민의당에서 연립정부 얘기 계속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좀 냉정하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를 떠나서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기획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당에 있는 일정한, 그 당 내에서 일정한 분들은 새누리당에서 일정하게 이제 지지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걸 이제까지 야당들이 가지지 못했던 확장력이 자기들에게는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야당 내에서 대권 주자를 뽑을 때 그러한 확장력이 더 많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에서 나오는 발상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겁주는 면도 있는 거죠. 몸값 올리는 면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 너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걔들이 우리를 지지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팔려가는 게 아니라 지지하러 온다는데. 더 많은 어떡해.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왜 거절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그걸 자기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연립정부를 자신의 중심이 된 폭넓은 어떤 세력들의 규합으로서 연립정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새누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쪽을 먹어서 보수 끌어가서 보수를 확대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그렇죠. 동상이몽이 그런 거죠. 네. 정의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예의주시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은 내년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번 총선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야당 세력들이 폭넓게 전략적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연립정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도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열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야권이죠. 야권연대를 네. 얘기하는 거죠. 야권연대 기초에서 그런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는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만일 뭐 새누리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변종의 어떤 네. 연대가 된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진보적인 그 연대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애초 문재인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는 이번 총선도 그렇게 임하겠다고 했었으나 문재인 대표가 대표 이제 그만두고 김종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 문제가 총선에서. 안 된 주된 요인이 김종인 대표 체제라기보다는 네. 김종인 대표 체제가 현격히 그 이전 체제, 문재인 대표 체제 때보다 이 부분에 야권연대 가서 소극적으로 임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네. 소극적으로 임하는 걸 또 가지고 또 뭔가 득을 보려는, 그걸 내세워서 뭐 그런 지점까지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 된 건 뭔가면은 그 수도권에서 이 뭐 국민의당 후보, 수도권에서의 국민의당의 어떤 태도가 야권연대를 안 하고 독자성을 갖다 강조함으로써 득표를 하려는 전략이 워낙 강했고, 네. 그래서 당시에 김종인 대표 체제가 하려고 해서도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정의당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만약에 야권연대를 그 방식으로 했었다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후보를 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7석인가요? 지금 6석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2석하고 비례대표 네 석인가요? 예, 노회찬, 심상정하고 초선 의원 4명, 노심초사. 아니, 더 당선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더 당선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그럼 또 많습니다, 뭐. 예, 고사성어는 풍부합니다. 자,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래봐야 노심초사 6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박지원 대표와 우상호 대표하고 정원석 대표인 거예요, 새누리당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상대할 기회가 별로 없을걸요? 예, 그게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 그 중에 2분이나 되고요. 그래요? 글쎄요, 뭐,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제일 먼저 인사를 왔는데, 만났습니다. 네, 그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그리고 뭐 그분을 특별히 제가 좀 호감 있게 보는 거는 뭔가면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실제로 보여준 바는 그분이 경험도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원내도 사선이지만은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비록 MB 정권 때였지만은, 비록. 예. 그리고 또 19대 그 초반기에 저도 있었을 때 사무총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험의 폭이 넓은 편인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매파라기보다는 비둘기파에 속하고, 좀 온건 합리적인 그런 분이고, 원건합리.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 아마 사선했지만 한 2번 정도는 비교섭단체, 뭐 국민중심당 등,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동병상련에 그런 걸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좀 강골은 아닌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대화와 소통하기에 괜찮은 분위기도 하다고 생각되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상당히 좀 합리적인 좀 신사형이죠. 신사형이고. 박지원 대표는요? 박지원 대표는 거의 문화재죠.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희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형기념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희귀합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구정치의 상징 같은 분이기도 하고, 또 그냥 얘기하면은 스킬, 어떤 정략적인 그런 스킬이 뭐 굉장히 고단수죠. 거의 뭐 한 8, 9단 수준이 아닐까. 그런 걸 직접 겪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거 다 이제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오는 전화는 다 받아라. 밥 세 끼는 꼭 언론인들하고 먹어라. 뭐 그런 얘기. 스킨십도 좋아요. 예. 수완이 좋죠. 네. 수완이 좋고
그 급에 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마 저 새누리당으로 보면 이재호 과거 그 사무총장이 그런 정도 급이고, 여기 선수로 여기서 배출된 선수 중에는 이 박지원, 그렇죠. 예, 그러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군주 스타일은 맞는데 초빙 군주다. 그렇죠. 그 귀하들이 초빙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더민주당의 내부의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 분을 초빙하지 않고는 그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초기에 공은 분명히 초기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분 하나만 놓고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평가하면은 부른 쪽에서 어찌 보면은 직접 운전하기 힘드니까 대리기사를 부른 거죠. 심신이 하여튼 정상이 아니어서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부른 거고, 근데 그 기사가 나중에 보니까 차 오너처럼 막 행세하고 이러니까 뭐야 내려 해 옆에 타 이러다가 가 마라 그리고 목적지까지만 데려다 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미련도 없어요 이러면서 미련이 추호도 없죠. 이 차가 내 차 아니라는 건 다 알아. 그러면서 막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려서 나 갈까 이러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분은 이제 그 대리기사를 부른 쪽에서 부를 때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필요에 비춰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분은. 내내 이 사람에게 계속 운전대를 맡겨 말아하고 굉장히 심란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네. 제가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관찰자로서 볼 때는 잘 하셨다. 운전대를 넘긴 건 그 잘했다. 선택을, 예,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표 계속 할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쨌든 일단락이 거의 됐어요, 이제. 전당대회도 정해졌고, 그리고 본인은 갑자기 추호도 관심이 없다고, 대표에. 지금에 와서. 얘기하셨고, 추호 김종인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하도 추호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새누리당은 알아서 굴러갈 텐데, 정의당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원이 2명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역의원 2명이지만은 지역의원이든 비례대표든 당선되면 의원이죠.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의원이고, 예. 예, 아니 정의당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은 있어요. 171만 9,891표를 얻었으니까요. 7.23%를 얻었거든요. 7%면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독일에서 7% 얻으면은 21석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국회의원 숫자만 놓고 보면은 300명 중에 6명이니까 그렇죠. 2%네 딸랑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정의당을 밀고 있는, 정의당이란 주식회사 정의당에 펀딩한 사람들 1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7%면 기대 300석에 7%면 21석이잖아요. 21석이죠. 그래서 21석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몽에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갇혀 있자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당까지 출연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당들을 안 찍고 정의당을 골라서 선택한 사람들의 뜻이라면은 그 뜻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당이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동력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워낙에 상황이 힘도 작고 상황이 이렇게 좀 삭막하다 보니까 정의당의 어떤 앞으로의 그 행보와 관련된 전략 전술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어려워졌죠. 예,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할 맛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보정당 10년 예. 그 정도 때 기획기사를 쓰면서 봤던 게 2008년에는 교섭단체가 되고 2012년에 집권하겠다 이런 진보 집권 플랜이 있었어요. 그에 비춰보면 지금 되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게 맞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노심초사 중에 노심 두 분은 3선 의원이 되셨잖아요. 진보정당에서 3선 의원이 나왔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기는 하나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조성주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 진보정당의 노쇠화 진보정당도 좀 젊고 매력적이어야 된다. 진보정치 2세대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런 좀 보관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상정 노회찬 너무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뭐 다른 나가면은 한참 어린애 취급받는 나이인데 아니 샌더스 같은 사람 보세요. 뭐 샌더스 같은 사람도 활동을 하는데 뭐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뭐 저희가 노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의당의 문제는 심상정 노회찬이 2명밖에 없다는 데 있는 것이지 심상정 노회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죠. 더 많아져야 되고 이번에도 이게 안타까워. 이번에 조성주 후보 같은 사람이 당선됐어야죠. 지나간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창원을 안 내려가고 안철수 의원하고 붙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선됐겠죠, 뭐. 누가요? 제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건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 낙선을 했을 겁니다. 그럼 황창화 후보가 됐나요? 노회찬 왜냐면 표를 많이 갈라먹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나마 고정표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창원으로 감으로써 새누리당 의석을 갖다가 2군데서 줄여버린다고. 그 말은 맞는데 더 큰 적을 만드셨어요. 더 큰 적.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과거에는 더민주하고만 경쟁했으면 되는데 국민의당은 경쟁하기가 애매해요.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당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하시면서 뭘 자꾸 그렇게 오래 갈 당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당이 이렇게 유지되려면 나름대로 그 당이 뭐 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당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표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이 그냥 오래 가려면은 당으로서의 그 노선의 문제, 철학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 배경의 문제, 지지 기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것이 크든 작든 나름대로는 그 균일해야 되거든요. 균일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당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특정한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입장의 동일함으로 이렇게 모여진 제가 아까 피난민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당이 예를 들면 2018년 대선 이후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존립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 당이 예를 들면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 정도의 위치에서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런 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 당의 구성이 바뀌어야 돼요. 온전한 저 구성으로는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저러한 여러 면에서 저 당이 현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저 얼굴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그 잡은 전략, 뭐 아젠다, 포지션 뭐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잡아야죠.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정의당이 잡았던 것은 그 이전에 국민의당이 생기기 전에 전략이었고 11월 때까지 전략이었고 그때 주창했던 뭐 총선 연대 전략도 이번에도 계속 저희들은 견지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새로 생긴 조건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고 네. 대선에서도 저희들이 기본 마인드는 똑같아요.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이제 세력 관계와 정치 지형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훨씬 복잡해진 면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 내에 있는 다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원내정당으로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정권 탈환에 둬야 된다. 그것이 가장 높은 목표여야 된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정의당이 당면한 사안들 중에 가장 힘을 쏟을 이슈는 뭡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뭐 이제 5월 달에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어떤 사망 사고가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 사고가 커져 나가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마치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청문회 등 국정조사 등을 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제대로 하는, 보상도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또 세월호 이 살균기 가습제 사건을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사건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이슈화한 것이 정의당입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이 약품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심정을 갖고서 초기부터 임했던 것이 저희 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월호 문제입니다. 지금 조사기간도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재실시하는 등 해서 이 부분은 뭐 야권 내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더 원내 협상 등을 이유로 이것이 자꾸 지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조선업종 등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 또는 뭐 정부에서 지금 그 발권을 통해 돈 찍어가지고 그거 메꾸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이제 구조조정 내지 산업 재편에 관련된 정책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여하튼 지금 이제 20대 원구성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구성 과정에서 현안들을 놓치지 않고 좀 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뭐 선거 국면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여러 면에서 칼을 많이 갈고 있습니다. 언론 부분도 그렇고 사법 부분도 그렇고요. 칼을 갈고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대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종편에 대해서 편파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 이슈 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예, 지금 뭐 떨고 있는 사람들 많겠죠. 제가 그 원내대표가 됐는데 오늘 고맙게도 육군참모총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원내대표 축하한다고. 웬일이랍니까? 예, 직접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 거는 인사는 인사대로 고마운 거 김종대 당선자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국방개혁단장 김종대 국방개혁하겠다 비리 방산비리 다 캐겠다. 제가 그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날 때 김종대 우리 이번 당선자를 제가 배석시켰어요. 네. 시키고 제가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귀하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방사청장, 방위사업청장이 또 난을 보냈더라고요. 아, 이건 김종대 효과네, 김종대 효과. 3대 재벌 중에 뭐 그룹에서 자꾸 이제 저희 쪽,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상임위를 어디서 선택해야 되는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 왜냐면 너무 괴롭히니까요. 아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요. 한 번 물었다 하면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응? 우리도 그런 원칙이자 관심을 가져줄 만큼 보답하자. 관심에는 관심으로 보답한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애정에는 애정. 지나친 애정에는 지나친 관심. 그 문자를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런 문자는 원래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낸 분들이 이제 뭐,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니, 그래도 참모총장 정도가 문자를 직접 전화번호로 알아서 보냈으면 하다못해 충성이라도 한다든지 멸공이라도 한다든지 뭘 보내셔야죠.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거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뭐 그런 까지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자 그냥 하세요. 아니 그리고 저 뭐 문자까지 보내는 걸 봐서는 파파이스도 듣지 않을까.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육군 참모총장에게 음악 흐르고 음악을 저희가 깔아드릴 테니까 군가로 꼭 참모총장님 하면서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예, 뭐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육군인데 제 조카가 엊그제 제대했어요. 5월 3일자. 쪽을 보시고. 예, 5월 3일자로 제대했는데 제 조카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군대가 많이 현대화되고 사실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육군 참모총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땀 흘려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방력, 우리 국군들의 전력을 강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군은 너무 외로웠다. 예, 군은 주로 지급 군인들, 군 고위 관계자들 또는 정권 담당자들 어떤 소수의 어떤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당이 직접 나서서 군에 자기 아들, 딸들을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세금을 낸 분들, 그런 분들의 관심, 그런 분들의 애정, 이런 걸 기탄 없이 군에 전달하는. 총장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 예.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군에서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달러를 쳐붓고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에게 뭘 해줬냐, 자동차나 수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미군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너무 왜곡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같은 분들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럼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시키면 될 일인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예를 들면은 영상 편지입니다, 계속.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 영상, 예. 아니, 사무총장님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미군이 이게 미군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조 원. 그러나 우리가 1년에 미국 무기 사주는 게 7조, 8조, 9조, 10조까지 이르러요.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방비가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국방비로 자기 나라 무기를 만들고 그 기술을 가지고 국방비의 6배나 되는 무기 수출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웨덴의 6배나 되는 무기 수입을 쓰면서도 다 수입해 쓰기 때문에 미제를. 우리나라는 스웨덴에 비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적어요.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미국 먹여 살리라고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방산업체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희생당하는 게 방산업체예요. 방산업체. 그나마 그 희생당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요즘에 해군하고 공군에서 많이 잡혀갔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로비해서 뒷돈 받아먹고 이래서 국방 전력을 악화시키는 역할까지 부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참 군인이 정말 제대로 있다면, 참모총장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참 군인이 정말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거. 혹시 있다면 트럼프가 그럼 사실을 왜곡하는 망발을 할 때 군의 자존심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야죠. 저는 잘 있습니다. 저는 난 안 보내도 잘 있고 문자 안 보내도 잘 있고, 다만 우리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 내가지고 우리 국방비를 대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마음까지 헤아린다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어떤 미국 대선 후보가 얘기할 때 제대로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군인이 한 명도 아직 안 보인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파파이스 영상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요거 따가지고 진짜로 참모총장한테 보내볼게요, 한번. CD-롬으로 만들어가지고 우편으로. 김종대 당선인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하실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비밀 병기가 많습니다. 대표님은 생각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정무위 다시 하십니까? 아니요. 일당백이라 보니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가 지금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은 반드시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자기 정보원 비슷한 걸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이 이제 법사위. 예. 모든 법이 다 통과되는데 이제 한 명은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가서 제가 일단은
그 법사위를 2년만 있겠다. 그리고 다음에 교대시켜다오. 2년 후에 나를 데리러 와다오. 과연 데리러 올지는 삼성 모르겠습니다. 엑스파일로 의원직 상실될 때 그 관여된 곳이 법사위군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삼성 엑스파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예. 3심이죠. 근데 이번에 총선이 제 4심이었고 국민들로부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심, 2심, 3심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문자 안 왔습니까? 네? 대법관이나 대법원에서는. 거기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 가지고 될까? 뭐 이러면서. 자, 그럼 뭐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다음 시간에는 김종대 당선인 달고 나오셔가지고 국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 치고 나간다고. 그 외에도 우리 당에 그래서 당사 앞에 그 거대 통신사에 그서 보낸 분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통사 분들이요? 예, 통신사와의 전쟁. 그 전쟁 전문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계시기 때문에. 아, 재밌겠네요. 예. 뭐 종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냥 파파에서 들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정의당 의원들 얘기 잘 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사고 치실 때마다 그 해당 그 전문가 김종대 또는 추회선 당선자도 있고요. 언론과 통신. 예. 네. 언론과 통신을 조진다 앞으로. 예. 어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이거 저를 안 부르면 되잖아. 저를 안 부르고 같이 그냥 손잡고 나와서 아니요, 뭐 우리 정청래 의원 다음으로 이제 그런 또 정의당 의원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예요. 지금 밀어넣기 섭외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 그동안에 노유진 정치 카페 들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시즌2 하시는 거죠?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당선되셨어요. 예, 노유진은 안 합니다. 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펌프로 뽑으면 되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를 앞으로 자주 부를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사실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불렀는데 이제 됐잖아요. 응? 됐으니까 그 활약상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대신 스피커가 되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잠깐 보시면 이거는 20대 초선 의원들 저희가 릴레이로 초대해서 강연을 해요. 내일은 이재정 박주민 변호사 나오시고 매주 목요일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도 나오시고 아주 여러분들 나옵니다. 민주당하고 그리고 정의당이랑 왜 국민의당은 안 불러요? 일단 국민의당은 저희 섭외에 응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불러보려고 합니다. 새누리당도 불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도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무소속 유승민 의원. 그렇죠. 그렇죠. 무소속이죠. 자, 잠깐 광고 보시면 제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이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원 손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종환입니다. 지지해주셨던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서 있지만 마냥 응원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와주실 거죠? 벙커원에서 뵐게요. 뵙겠습니다. 드디어 해외 PPL이 들어왔어요. 해외 PPL. 자, 먼저 보시죠.
위치가 시내 중심이라는 거 하나고 현지인들 살던 아파트를 고스란히 쓴다는 거. 파리에 가시면 파파이스 최초의 해외 PPL 파리 별장을 이용해 주세요. 한국 번호하고 프랑스 번호가 있죠. 여기 카페에서도 예약 가능하고. 파리 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파파이스를 맨날 봐요. 그래서 여기 관광객을 가시하신 거죠. 자, 미국에 계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타자입니다. 파리 별장. 파리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파리 별장을 이용해 달라. 첫 번째 PPL은 뭐냐면요. 춘천에서 춘천 밴드 페스티벌이 열린답니다. 춘천이 리듬을 탄다. 라는 부제 아래서 25개의 밴드 뮤지션 그리고 두 팀의 DJ가 출연을 해서 여기 예를 들면 YB, 이승환, 국가스텐, 로브레인 등등 라인업으로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티켓은 딴지마켓에서 협찬 딴지 그룹입니다. 예, 두 번째 PPL은 노무현 재단입니다. 노무현 재단도 광고가 필요한가 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잘 몰라줘서 섭섭하답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3호선 경복궁 옆 메트로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요. 5월 14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20일에는 김제동의 봉하 특강이 봉하마을에서 있네요. 21일 부산 시민공원,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 사이트에 오시면 행사 참여가 가능하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이런 당부 말씀도 하셨네요. 회원들의 후원 덕분에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답니다. 전화번호는 1688-0523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경련 앞에 가서 시위하던 보수 단체 애국국민대연합이라고 기억나세요? 이 보수 단체가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생각나시죠? 그 애국국민대연합의 대표님도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분입니다. 같이 모시기로 했는데 일단 월급을 받게 됐으니까. 백수 생활 길게 하셨거든요, 진짜. 보통 이렇게 백수 생활이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그게 되게 뭐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백수여가지고 굶은 사람 못 봤어요. 그래요? 예. 무슨 강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시나요? 뭐 누가 보더라도 부르시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따뜻한 온정을. 자, 그럼 총선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번 총선을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총평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은 좀 국민들의 심판이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이렇게 매섭게 심판한 상대는 역시 그 새누리당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서 당연히 그 가장 큰 수혜자, 그 결과로서 수혜자는 더민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데 더민주에 대해서도 역시 좀 심판하려는 그런 그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쪽에서 부추기기도 했지만은 그 기존에 그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두 당이다 보니까 그 양당에 대한 심판을 외치면서 그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양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전면적으로 먹히지는 않았고요. 왜냐면은 그것이 지역선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이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새누리당에게 심판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더민주를 지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양당을 다 이렇게 한 대씩 때리는 이제 그런 양당 심판론이 작동을 하면서 그 큰 수혜는
제3당 국민의당이 받아갔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받은 그 성적은 국민의당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한일이 없잖아요. 한일이 없죠. 예. 한일은 당 만들고 출마한 것밖에 한일이 없는데, 그럼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간의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룰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 룰만 놓고 보면은 네.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쪽은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 정도 핸디캡은 져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는데 그 룰에 임하면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물론이죠. 저는 질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조합원 상대로 그 동네에서 하는데 그거 거기 그 동네 본부장하고 싸우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노회찬이 대단한 게 아니라. 고 1단계 단일화가 되는 걸 보고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파파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왜 떨어져요?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축하드립니다. 응? 일단 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어려운 거 주세요. 응?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제 아내도 좋아하죠. 진짜 원내대표입니다. 어? 정의당의 진짜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진박이다. 내려가기 직전에 여기 파파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어려웠냐면 단일화가 어려웠어요. 단일화가. 그 단일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민노총 경남본부장이 그 예비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단일화 룰이 뭐였냐면은 민노총 경남본부장인데 그 지역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붙었어요. 보통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일반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민노총의 경남본부장이 나왔는데 손석영 씨라고 나왔는데 그 지역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7,600대 7,311표인가? 박빙으로 했어요. 박빙으로. 저는 이 룰을 받았다는 게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부장인데 그 지역에서 조합장들 대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거 지겠다 싶었거든요. 이겼다. 대단한 겁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됐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거 다 실패해가지고 새누리당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또 단일화가 있었잖아. 민주당하고도 다 단일화를 했어야 돼. 이것도 잘 안 됐거든요. 한참 안 되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표 역할이 좀 있었죠. 문재인 대표는 줄곧 이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그 선거연대에 그렇죠. 대해서 정의당하고 뜻을 피력했고 물러나신 후에도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간 저는 단일화하면 이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단일화 되겠나? 그 룰을 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